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그리고 중동 전황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남미의 큰 나라죠. 아르헨티나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우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오랜 좌파 포퓰리즘을 청산하는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이 남미에서 보수 우파의 승리의 신호탄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대만에서 지금 민진당 후보가 위기에 처했다. 왜냐? 2등, 3등 국민당과 민중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결렬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이죠. 이 후티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영국 소유의 배를 납포해버렸는데 이거 무사할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 이스라엘 전쟁이 후티, 예멘까지 확전되는 이런 상황이 안 갈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1월 18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만 야권의 총통 후보 단일화 논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후보 가운데 가장 친중 성향이 짙은 카원저 후보의 욕심 덕분인데 부디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중국 국민당과 총통 후보 단일화 합의 발표를 할 예정이었던 민중당이 돌연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자당 후보인 카원저가 총통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원저 후보는 11월 19일 유세 행사에서 나는 총통 후보로서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내가 총통 후보가 되어야만 국민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양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총통과 부총통 후보를 결정하자고 합의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있는 카원저 후보가 자신이 총통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양당의 단일화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민중당은 이념이나 정책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정당이고 카원저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지난주에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모기,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며 국민당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보여왔는데요. 그는 최근에는 집권 민주진보당이 더 믿기 때문에 국민당과 손을 잡은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당은 후보 단일화 논의를 계속해 간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이 11월 24일까지여서 협상 일정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는데요. 부디 국민당과 민중당의 갈등이 계속돼 내년 총통선거에서 대만이 정권교체 없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굳건히 남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카원저예요. 카원저, 민중당. 이 국회의원도 몇 명 없는 갑자기 라이징한 그런 정당인데 이 카원저가 창당 발기인이고 당 대표 의장 다 맡고 있는 완전히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여기는 이제 국민당이에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가 2등, 3등이었는데 1등하고 격차가 너무 크죠. 바로 이 지금 현재 부총통을 맡고 있는 이 민진당 후보와 격차가 크니까 이 둘이 합하면 그 민진당 후보를 또 앞서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합하자라고 했고 11월 18일까지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깨버린 거야. 왜 깼냐? 내가 총통 후보가 되어야만 되지 너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원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국민당은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 아시죠? 장개석 총통이 들어오면서 2.28 사건이라고 해서 대만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충돌해서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주 큰 사고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 카원저의 친할아버지가 그 학살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평소에 국민당 행사에서 정치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민당 사람들 만나면 악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싫은 것이 모기, 바퀴벌레, 국민당. 왜? 자기 할아버지가 학살당했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중국이 너무 좋아. 그래서 중국 가서 여기 보면 중공의 대만 사무판공실 주임. 그러니 대만 사무판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공작을 하는 그 전담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주임이면 거기 이제 최고 수장을 만나러 가면서 중국 공산당 배지를 이렇게 달고 와서 우리는 형제다, 가족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친중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급부상하면서 뭐 18% 대 18%, 일부에서는 좀 역전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총통이 되어야지 너가 부총통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깃장을 놔버리고 18일 마감 기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안 해.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일단 그 선거관리위원회 총통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월 24일인 거예요. 그래서 11월 24일까지 후보 등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 이런 어깃장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뭔가 이 생각, 행동,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궤를 같이 해요. 일단, 이런 여자, 또는 성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 이 여성이 일본의 유명한 그 성인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일본 성인물, 그 중에서 엄청나게 어떤 그 영화를 많이 찍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만에도 팬이 많다고 해요. 타이베이 시장을 하면서 이 일본 이 야동 배우를 이렇게 이게 지금 교통카드입니다. 타이베이시 교통카드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특별시 교통카드에 이런 그 포르노물 배우의 사진을 이렇게 얹어서 사인까지 하고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 그리고 아주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타이베이시 시의원 중에 여성 의원들이 항의하고 하니까 뭐 어쩌다는 거냐 하고 이제 책상을 두드리고 할 정도로 좀 그 개념이 없고요. 그리고 아주 친중스러운 거 그런 거 다 비슷하죠. 그래서 또 한국을 또 싫어요. 혐한 정서 아주 극심해서 최근에 게임에서 한국 대만전에서 한국만 해치울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 라고 했을 정도로 한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원순 그 전 서울시장이죠. 그 사람하고 이념 정책적으로 좀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평소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타이베이 시장 할 때 박원순하고 이념과 정책 시장이 닮았다. 그리고 여자 지금 현재 또 중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한국 정치인이 있죠. 중국에서 이 짜이밍은 영웅이다, 의인이다, 그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마구마구 지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워낙 친중이고 중국과 가족이다 할 정도니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중국 세력이 엄청나게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24일까지 이 사람의 고집이 어깃장이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남미에서의 소식입니다. 경제를 박살낸 좌파 정당의 실정에 신물이 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무려 55.69%라는 표를 몰아주며 자유전진 대선 후보 하베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극우, 괴짜라는 단어들을 쏟아내며 공격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왜곡된 우리 언론 환경,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9일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자유전진의 하베르 밀레이 후보가 집권정의당의 세리오 마사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고 제4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지난달 치러진 본선 투표에서는 29.99%의 득표율을 보여 36.78%의 득표율을 보인 마사 후보에게 크게 밀렸지만 1, 2위 후보 맞대결로 치러진 이번 결선 투표에서는 55.69대 44.30으로 역전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자로 글로벌은행인 HSBC에서 수석 경제고문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경제정책 담당 연구원을 지낸 밀레이는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낸 아르헨티나 거시경제학의 거물이었는데요. 학계에 있을 때부터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밝힌 밀레이 당선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후보 시절부터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정책 철폐, 반중 친미 대외 노선 추구, 정부 시장 개입 최소화와 기업 감세, 레디컬 여성 우원주의와 LGBT 즉 동성애자 지원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밀레이의 이 같은 주장에 좌익 경도 언론계에서는 극우, 괴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등의 프레임으로 밀레이를 비난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언론들도 밀레이의 어떤 정책과 언행이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지도 않고 그가 극우의 괴짜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해 기사를 적어왔습니다. 좌익과 친중 성향의 정치 세력을 민주, 진보, 평화의 프레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향 정치 세력을 극우, 꼴통, 괴짜, 전쟁광 등의 프레임에 넣는 이 같은 프레임 전쟁은 4세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좌파 세력의 인지조작 공작의 일환인데요.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있는 2024년을 앞두고 이들의 인지조작 공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킬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사람이 밀레이, 새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이 대통령은 완전히 좌파, 친중이었죠. 그래서 뭐 지금 1년에 인플레가 120%, 와, 물가 120%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걸 몇 년을 해온 거예요.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입니다. 그걸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 그러면 기사를 보신 분들은 극우라, 괴짜 뭐 이렇게 지금 딱 인식이 올 겁니다. 왜? 기사 제목마다 극우, 괴짜, 뭐 아르헨티나 트럼프, 남미 트럼프 이러고 있으니 자 여기 조선일보 보세요. 포퓰리즘 목락 아르헨 극우 아웃사이더가 대통령 됐다. 조선일보도 이따위로 씁니다. 서울신문 뭐 여기는 이해합니다. 극우 밀레이 후보 어쩌고. 노컷뉴스 여기도 이해합니다. 이 좌파니까. 전기톱든 아르헨티나 극우 대선 후보. 또 아시아경제 아르헨티나 극우. TV조선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괴짜 극우 정치인. TV조선 정신 나갔네요. 연합뉴스 극우. 이데일리 극과 극 아르헨티나 대선 어쩌고. 전 뉴데일리 여기 또 황당한데 여기는 완전히 우파 언론인데 극우 밀레이 당선. 정말 정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밀레이가 어떻게 해서 극우인지 봤는지 밀레이가 또 아웃사이더인지 아니 책을 9권이나 쓰고 논문을 50편이나 저술했어요. 그리고 HSBC에 수석 고문을 하고 하는 등 완전히 경제 분야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핵인싸입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극우냐. 아니 기업 감세하면 극우입니까? 친미하자면 극우입니까? 자, 제가 오늘 의미 있는 그 자료를 봤는데요. 2023년도 IMF에서 1인당 국민소득 순위를 발표했어요. 자, 보시면 1위 룩셈부르크, 2위 아일랜드, 3위 스위스, 4위 노르웨이, 5위 싱가포르, 6위 카타르, 7위 미국, 8위 아이슬란드, 9위 덴마크, 10위 호주, 11위 네덜란드, 10위 산마리노, 13위 오스트리아, 그리고 뭐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마카오,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독일, 홍콩,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안도라, 몰타 등등 해서 30위에 일본, 31위 대한민국, 32위 스페인, 33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가요. 35위 대만, 34위 슬로베니아. 전부 친미 국가이거나 친미였던 국가예요. 자, 여기 마카오 지금 뭐 중국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일국 양제를 쓰고 있는데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통치를 안 받았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 홍콩 여기 있는데 홍콩 지금 완전 탄압받고 있지만 영국의 통치를 안 받았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이제 60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튀르키예 65위, 그리고 66위 아르헨티나, 67위 말레이시아, 68위 러시아, 69위 카자흐스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계 평균이에요. 그리고 70위 투르크메니스탄, 71위 중국. 이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하고 친한 이 국가들은 잘 산다 해도 세계 평균에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이 친중 국가들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뭐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러시아 13,000불, 카자흐스탄 12,000불, 중국 12,500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 반중하고 친미해야 잘 산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친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친중할 때마다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날 뻔한 것을 다시 반중 친미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세우고, 이 역사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CNN이나 이런 좌파 언론에서 극우, 아웃사이더 이렇게 적으니 그냥 그렇게 적으면 왠지 멋있어 보여서 조선일보 같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적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이 어린 현장 기자가 이렇게 적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필터링하는 데스크 부장급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 좌파 우파 이거요 완전히 인지 조작 공작의 일환입니다. 자, 대한민국 좌파들 어떻습니까? 민족주의 아닙니까? 완전히 민족주의죠. 우리 민족끼리. 그런데 이를테면 일본에 어떤 그 민족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언론도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자 이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 극좌들이 민족주의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다 갖다 쓰고 있고, 나쁜 건 전부 우파, 좋은 건 전부 좌파라고 하는데 결과는 전부 우파가 좋은 결과를 낳아요. 이 인지조작 공작에 절대로 당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홍해 입구인 바벨 만데브 해협 봉쇄를 선언했던 예멘 후티 반군이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후티가 보트와 헬기를 이용해 홍해 한복판 공해상에서 화물선을 납포하고 승선에 있던 선원들을 예멘으로 납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후티가 매를 벌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11월 19일 홍해를 통해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했으며, 현재 예멘 후티 반군 통제 구역으로 끌고 갔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랍 선박은 튀르키예를 출항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바하마 선적의 화물선인데요. 해당 선박은 이스라엘 해운기업이 일부 지분을 가진 영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일본 회사가 용선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48,000톤급의 대형 차량 운반선인 갤럭시 리더호에는 선원 25명이 승선해 있었는데요. 선원 중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후티는 이 배의 소유 기업에 이스라엘 기업인의 일부 지분이 있다는 핑계로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했습니다. 갤럭시 리더호가 납포된 해역은 사우디 항구 도시 제다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공해상으로 확인됐는데요. 후티는 무장 세력이 타고 있는 선박에서 보트와 헬기를 띄워 갤럭시 리더호에 강습작전을 벌였고, 총기로 선원들을 위협해 예멘으로 들어갔습니다. 후티는 배를 납치한 직후 자신들이 이슬람의 원칙대로 배의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스라엘과 거의 관련 없는 화물선이 납치되면서 홍해 해상교통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티가 봉쇄를 선언한 바벨 만데브 해협은 폭 21km에 불과해 지대함 공격은 물론 고속정이나 헬기에 의한 선박 납포가 대단히 쉬운 곳인데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의 최대 교역로가 있는 해협을 위협하고 있는 후티, 아무래도 응징을 당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후티 반군들이 이런 식으로 배를 납포하고 있는 이 사진을 후티가 공개를 했어요. 또 놀랍게도 아주 먼 곳에서 납포를 했습니다. 후티, 여기 지금 납포해서 데리고 간 항구인데 호데이다라고 하는 항구네요. 여기에서 놀랍게도 346 노티컬 마일, 그러니까 한 600km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가서 납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600km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거의 한 20시간 정도는 항해를 해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말이 되는데, 20시간 동안 미 해군, 사우디 해군 뭐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미 해군이 이 납포되는 것을 일부러 봐준 게 아닌가. 왜? 예멘을 치기 위한 확실한 명분을 잡기 위해서 놔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600km나 끌고 갔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리더에 접근하는 후티 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승선해서 납포를 해 간 거죠. 이것도 후티가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 바벨 만데브 해협은 이렇게 좁아요. 21km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런데 21km밖에 안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여기까지 나오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에서 세계 석유의
에너지의 20%가 이 불과 21km 폭의 이 바벨 만대 해협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유럽, 아시아를 잇는 뭐 거의 유일한 교통로죠. 그러다 보니 세계 전체 물류, 에너지를 넘어서서 완전히 전체 물류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납포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선박 보험료라든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이걸 미국이 가만 놔둬서 되냐? 그러면 경찰 배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배지 떼고 내놔야죠. 그래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자국에 이익되는 또 자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도 많이 해왔던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익이니 그걸 용인해주고 친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드시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납포해간 것을 놔뒀다라는 것은 이제 예멘 후티를 본격적으로 칠 그런 국제연합을 군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지금 이해관계 당사자가 영국이 있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아마 일본 자동차인가 봅니다. 일본이 용선했으니까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코앞에서 했으니까 완전히 체면 다 굳겠죠. 사우디, 그리고 인도로 수출되던 자동차들이었으니까 인도,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실어 왔으니까 튀르키예 등등 좀 센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냥 이렇게 전 세계의 생명줄을 잡고 흔드는 이런 부도덕한 부적절한 세력들 말소, 일소 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